여러분 반갑습니다. 96번째 토요특강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가을이 깊어져가고 있고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또 다른 모든 것 피하고 오신 이 시간이 귀하게 여러분들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사회는 이지민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이지민입니다. 바쁘신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자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뜬다고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갑자기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거칠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캐대 허먼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이 한류의 파도를 타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후마나 96번째 이야기에서는 이 흐름에 맞춰 실크로드에서 한류로드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한국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대금 연주자께서 서용성류 대금 찬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장부에는 소준한 연주자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연주자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변화무쌍하면서도 성비의 기회가 동시에 느껴지는 연주였습니다. 이규원, 소준환 연주단님 아름다운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일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후마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좋은 날인데 밖에서 시간 보내지 않으시고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 특히 좋은 음악 만들어주신 우리 이기원, 서주환 두 분 국악인들께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젊은 분들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한 것은 방석도 마련하지 못해서 다음번에 오시면 방석 2개 깔아드릴게요. 날이 좋으니까 사실 딴 생각도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이제 집에 가셔야 되는데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옛날 일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루는 이제 남편이 토요일 오후에 일 다 보고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와 투명스럽게 대고 살겠죠. 하니까 아내 이야기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물론 알지. 그러고서 집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알기는 안다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 결혼식 날도 아니고 아내 생일날도 아니고 장인장모 생일날도 아니고 하다못해 집안에 들여놓는 아지 생일도 아니고 도무지 무슨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그날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한번 이제 큰일 날 테니까 그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꽃다발도 하나 들고 케이크도 사들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여보 꿈하는 날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이라고 보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국악 우리가 오랜만에 이 방에서 국악의 음을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오셔서 우리한테 좋은 교육을 시켜주기 바라고, 또 참석하신 여러분,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도 좋은 가을이 되길 바라면서 긴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분은 권상우 교수님이십니다. 권상우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우 교수님은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시고 중국 상해과학원에서 주자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타브라라사 칼리제 학장으로 재직하는 한편 세한철학회장, 대동철학회, 현대종교연구소에서 회장 및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유학의 소통과 융합, 화해불동의 현대적 해석, 인성교육과 사회적 기업, 유학이 묻고 이슬람이 답하다, 청진서기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유학의 아이위, 형경영 철학, 주자학과 이슬람의 상호문화 철학, 봉경 이원영의 유학과 기독교 사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크로드에서 한류로드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소중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권상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금방 소개받은 금융대 권상우입니다. 오늘 회원님들 앞에서 강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제가 정중석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수신자의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야 되는 발신자의 입장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수신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들었는데 또 발신자 입장에서 이렇게 앞에 서니까
부담이 큽니다. 예. 그런데 작년 송년회 때 총장님께서 건배하시는 건배사가 기억납니다. 우리가 남이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런 마음으로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갑자기 장단지가 이미지에 나와서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 장단지는 오늘 그 주제하고도 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 주제를 한번 이미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장단지를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어졌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내용은 실크로드에서 한류로드로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원래는 좀 제가 전공이 유학이라서 좀 유학 쪽에 좀 강의를 할까 싶었는데, 앞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유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주제로 한번 강의를 해보는 것도 회원님들에게 회원님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예, 그 실크로드에서 이렇게 한류로드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한 150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실크로드도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고, 좀 한류로드도 지금 문명이 거대한 문명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500년에 있던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연결시킬 것인가가 아마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 한류로드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뒤에 이제 로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1500년의 시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 이 한류로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류로드는 제가 처음 사용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 최광식 교수님이라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을 하시고, 문화청장,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장님, 그 다음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하신 분입니다. 이쪽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권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한류로드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마 2013년에 나온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한류로드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크로드를 통해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 정착시키며 고유한 한국 문화를 형성해 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축적된 한국 문화를 역으로 세계에 확산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열리고 있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역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표현이요. 그래서 지금은 한류로드를 역시크로드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크, 거꾸로 가는 길이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턴입니다. 여러분들 운전하시다가 이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경주로 가는 길이죠. 세계에서 경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유턴을 합니다. 그게 물론 그 종착 지역은 경주죠.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경주, 신라, 거기에서 유턴을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길입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라서 크게는 세계에서 경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거기 갔으면, 경주에 갔으면 좀 쉬어야 되겠죠. 그래, 경주에서 잠시 쉬었다가 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경주에서 세계로 나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세 파트입니다. 실크로드, 그 다음에 경주이지만은 그건 한국 문화입니다. 거기에서 이야기가 거의 1500년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길, 세계로 나오는 길은 한류로드,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세 파트로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강의 수준 이게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사실 여기 나오는 한 장만 하더라도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은 한국 문화의 문명사적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실크로드를 해서 저는 신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신라의 길. 세 번째는 한국 문화의 특징에서 창조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류로드, 한국의 길입니다. 한국의 길. 그 다음에 마지막은 K-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런 한번 용어를 사용해 봤고,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빛과 바람의 길이라고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빛과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용한 개념은 아닙니다. 최치원 선생이 쓰는 개념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한국 문화의 문명사적 전환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뭐 실크로드도 알고 계시고 아마 한류로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실크로드부터 시작해서 사실 한류로드가 이게 한류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우리 역사는 늘 외국에서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를 통해서 뭐 페르시아 문명, 중앙아시아 문명, 인도 불교 문명을 수입했고, 그 이후에 고려 조선 시대 때도 또 성리학도 수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 이후에는 서양에서 또 수입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다, 뭐 민주주의다, 또 기술도 그렇고 많은 부분 우리는 수입을 해왔는데, 그런데 20세기 말에서 21세기 초에 이게 역전이 돼버렸어요. 우리 문화가 오히려 세계에 나가서 세계에서 오히려 각광을 받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서 이게 우리 문명에, 우리 문화에 있어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래 이런 어떤 여기서는 문화 수신국이라고 한번 적어봤고, 이쪽에는 문화 발신국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유턴을 하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사실은 이런 이 불국사도 아마 오늘 이 강의 내용에도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문화의 이야기인데, 예, 경주가 중요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저 실크로드에서 경주가 저쪽에 있다고 하면은 세계가 밑에 있다고 봤을 때 세계에서 경주로 가는 겁니다.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역실크로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실크로드가 한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길의 양방향성인데, 뭐 여기서는 제가 지금의 그 실크로드 연구와 한류 쪽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조금 비판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크로드는 세계에서 경주로 들어가는데, 경주로 오는 길이죠. 그 길은 뭐 그냥 길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문물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제도가 들어오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실크로드 연구 보면 이 물건은 어디 페르시아 산이야. 이 물건은 어디 중앙아시아에서 나왔어. 이런 어떤 그게 물건의 어떤 생산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 주체가 빠져버렸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이동했을 때는 도착 지역이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지, 그래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는데, 출발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페르시아다, 중앙아시아다, 중국이다, 인도다. 그런데 목적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경주입니다. 경주겠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죠. 한류인데 한국에서 세 개로 나오죠. 이거는 이 내용도 출발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야. 이 한류의 동의는 뭐 무교다, 뭐 유교다, 아니면 또 저쪽에 증산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딱 한쪽 분야의 연구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까 한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K죠. 오늘 이게 주제이기도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K가 요즘 뭐 K 라면이다, K 김밥이다, 또 K 팝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K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K가 한국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한국 문화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출발지는 있고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 K가 보시면 K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일본식 멜로 드라마 구조에다가 서구식 서사 전개 이런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그게 또 한국적인 어떤 뭐 가족 논리도 섞여 있고 이런데 이 드라마가 한국 거다, K는 한국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K는 정말 순수한 한국적인가?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K 요즘 김밥인데 김밥 한국 겁니까? 원래 일본에서 들어왔는 거고 라면 요즘 뭐 K 라면 어디 들어왔습니까?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오늘 뭐 강의 내용이지만은 한국인들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는 대단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K가 반드시 우리 거, 수산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K로드입니다. 제가 한번, 이 단어는 제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한국, 경주로 들어가고, 또 저쪽에, 한국에서 세계로 나온 것은 한류로드죠. 이 길이 단절되어진 길이 아닙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이 전체를 이야기하면은 결국 K로드가 됩니다. K로드 이렇게. 그래서 이 K로드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제 중에 하나인데 세 방향입니다. 글로컬의 문제입니다. 글로컬. 지역과 세계가 연결되어져 있다.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주제이고 한국 문화의 특징은 글로컬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만 말씀드린데 들은 대로 실크로드하고 한류로드를 합해서 K로드다. 그런데 로드는 길이죠. 그런데 저는 뭐 동양철학을 전공하고 있어서 길은 도입니다. 길도자죠. 그리고 우리가 뭐 라스퍼스가 이야기한 인류의 역사와 기원인가 그 책에서 자축 시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특히 중국의 문명의 핵심 이념은 도라고 하죠. 도는 철학입니다. 도를 추구하는 학문이 동양학이죠. 도죠. 그 길이 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잘 밝히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K 철학이 나옵니다. 도는 진리고 철학입니다. 그죠? 이 길을 한번 잘 해봄으로 해서 요즘 K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요즘 최근에 K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주장들이고 K 철학은 이 실크로드, K로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실크로드 이제 신라의 길입니다. 그리고 신라가 이제 그전에는 부족 국가였죠. 그러다가 이제 지중왕 때 중앙 집권 시 고대 국가로 발전하게 되집니다. 이때 지었던 이름이 이제 신라죠. 신라입니다. 이때 처음 이름을 신라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자는 이렇습니다. 덕으로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 요걸 조금 현대적으로 표현하면은 창신입니다. 혁신. 창신, 혁신입니다. 라자는 사방을 품는다, 세계를 품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자의 의미가. 그러니까 삼국은 통일을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통계적으로는 뭐 고구려 백제를 통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세계로 나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창신을 어떻게 하느냐? 세계로 나아가서 창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품을 때 품어서 신라를 발전시키겠다, 창신하겠다, 혁신하겠다 이런 의도로서 국호를 신라라고 지었습니다. 국호를.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해외로 유학생들을 파견해야 됩니다.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라 유학생들과 국업성을 당나라 또 뭐 해초스님 같은 경우는 인도까지도 가죠.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당고승절이죠. 아주 고승, 경제가 높은 고승, 중국의 당나라에서 신라인 30명이 고승전에 등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유학생들 수백 명이 파견되어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나라 문화, 제도, 사상 등을 통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유학자들을 국제석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귀국해서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세계의 입장에서 신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만 있으면은 못 느낍니다. 타자와 비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유학생들에 의해서 한국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에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정체성을, 신라의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연구도 하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 다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신라 유학생들입니다. 그죠? 유학생들이 이야기했던 게 동인의식입니다. 동인의식. 이게 정체성이죠. 그냥 그 안에만 있으면 이게 동인인지 서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여기 동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라의식으로, 경주에 당나라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있네. 그래, 신라인 나도 신라인이야. 그러면은 중국하고 다른 점이 뭘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체의식도 가져야 되고, 정체성도 가져야 되고, 이게 이제 동인의식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동인이죠. 같은 종자죠. 그죠? 그러니까 저쪽의 동인은 신라인으로서의 의식, 그 다음에 이쪽의 동인은 세계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인의식은 지역이죠. 지역의식과 이쪽의 세계인으로서 의식은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의식,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당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당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라고 하면은 중국이죠. 중국인데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늘 중화라고 불렀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중심입니다. 중국이 중심이고 우리 이쪽에 신라는 동쪽에 있는 나라, 이런 의미에서 동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당나라를 서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라 중심으로 본다는 겁니다. 신라의 서쪽이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더 나아가면 서역이 되는 거고, 서역의 의미는 서쪽에 있는 위시한 세계 이런 의미죠. 국가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국을 서국으로 봤다라는 이런 인식이 그만큼 신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보겠다. 이런 의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의식들이 이게 글로컬적인 의식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정신입니다. 신라의 길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그러면 신라의 정신이 뭐고? 유교가? 도가가? 불가가? 아닙니다. 그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치원 선생님의 낭랑비 서문입니다. 낭랑비 서문인데, 이 내용은 이제 삼국사기 화랑하고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신라입니다. 신라. 그죠? 신라에 현명한 도가 있다. 길이 있다. 저는 그걸 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길이 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풍류라고 한다. 풍류입니다. 그러니까 풍류는 이게 한국의 신라의 정신이기도 하고 신라의 도입니다. 네. 이 가르침을 베푼 근원은 선사의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상교를 포함한 것으로 모든 생명과 접해서 변화하여 무리를 살아가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선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책인 것 같아요. 지금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선사는. 그런데 이 선사라는 책이 다른 문헌에서도 나와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역사책은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어떤 학자는 김대문의 화랑세기가 이 선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럼 현묘하다, 풍류다 이런 건데, 그리고 요 뒤에 이제 상교는 뭐냐면은 이제 유불도가 됩니다. 세계 철학인 거죠. 유불도. 이
풍류가 유불도를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여기서도 이제 유불도는 중국이니까 풍류하고 유불도하고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가? 세계 그러니까 신라와 세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학문적인 어떤 내용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포함한 것은 모든 생명과 접해서 변화하여 무리들을 살아가게 한다. 이게 접하근생이라고 합니다. 저기 빨간색을 칠했는 것은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고 또 그만큼 해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책이 이제 전문이 있으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우리가 밝힐 수가 있는데 요 비문 서문만 남아있다 보니까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한번 풍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보고 세 번째는 접하근생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풍류는 이렇습니다. 신라 고유 문화이다. 이거는 중국에도 없고 신라에만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국수주의자죠. 국수주의자.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민족주의자들, 최남선, 양주동, 또 신채호 이런 사람들은 이 풍류는 그 당시 신라의 국교죠. 국교인 부룩을 한자로 표기하니까 풍류가 됐다. 부룩 이걸 이두 문자로 표기하니까 풍류가 되어졌다. 그 말은 이 풍류는 신라 거다라는 거죠. 신라 사상이고 그러면은 뭔가가 그 당시에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풍류든 부르든 어쨌든 간에 신라니까 고유한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그 당시에 신라가 어떻게 어떤지 한번 보면은 그게 중국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지입니다. 삼국지 동이전에 제천의식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천의식, 충가, 음악, 공동체 축제, 실력에 대한 숭배, 소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기록했는 자료가 아니라 중국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신라의 어떤 문화의 실체다. 신라 문화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부족국가는 독자적이고 체계화된 문화 질서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국수주의자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대주의자. 사대주의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풍류는 신라께 아니다. 세계 보편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미학하는 사람들. 한국의 미학 연구자들이 그래요. 풍류는 이게 우리 한국은 줄 알았는데 중국 고대 문화하고 일본 문화에서 보니까 풍류가 있더라. 이렇게 풍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제 지원이 중국에 유학 갔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중국 책에 풍류가 있으니까 그걸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편 문화다.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 고유한 것이 아니다. 중국 거 가져왔을 거다. 또 가져왔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특히 80년대, 90년대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미학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래서 풍류를 당시 세계의 동양미학으로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동양미학이 풍류다. 이런 건데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이 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풍류는 이렇습니다. 세계 인식을 통해 자각된 문화 경계성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무언가가 있어도 이걸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공부하면서 보편적인 인식, 세계적인 인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인식에 근거해서 한국 문화를 보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있는데 그걸 참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현묘하다, 묘하다. 그런데 어쨌든 표현은 해야 되고 표현하다 보니까 중국에 이런 내용이 있다. 풍류라는 용어가 있고 그 풍류라는 용어에 가장 잘 적합되어 이 풍류가 한국 문화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세계의 인식에 세계의 관점에서 풍류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실체가 없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는데 중국의 문헌을 빌려서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인식에 근거해서 이 풍류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면은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고 또 보편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앞에 두 가지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치호는 세계 여러 문화와 비교 대조해서 신라의 고유 문화를 보편성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보편적인 기준 속에서 재발견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는 한국 문화가 있어도 이걸 뭐라고 이야기 못해요. 이런 어떤 보편적인 기준 속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진정으로 이게 하나의 문화 또는 학문으로서 성립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류의 보편성은 미학이죠. 미학인데 그런데 이 미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유심히 한번 필요가 있어요. 같은 풍류인데도 다르다는 거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풍류는 굉장히 현실 도피적인 이런 어떤 상황에서 풍류 개념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미감적인 아주 감각적인 것에 있어서 풍류를 사용한다. 그러면 한국은 신라는 아주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풍류 개념에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신라에 고유한 것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내적인 변화, 그리고 영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이 아주 강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수양이라든지 이런 내용의 의미가 강하다. 이게 이제 신라의 어떤 고유한 정신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럴 때 그래서 이제 풍류를 또 무속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족국가 시대 때는 아까 신라라는 국호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속이 지배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풍류를 이제 무속으로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아까 보편적인 기준의 잣대에 의해서 보편적인 어떤 잣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승 문화, 세계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문화는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보편성을 가지지 못한 문화는 소멸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무속 같은 경우는 이게 미신이고 하니까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신비적 성격의 문화, 무속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빼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조금 보편성을 가진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자연미, 조화, 예측, 이런 내용들은 개성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화랑제도 이전에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제도죠. 문화제도인데 문화제도가 화랑제도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두 여성의 질투심 싸움 때문에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한 비유고 왜냐하면 이 문화제도는 무속입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당이 여성이었죠. 그죠? 여무당이다. 제사장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제도는 무속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화랑도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좀 객관적이고 좀 보편적인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화랑도에서는 이제 고유 문화와 유물성, 중국 것까지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컬, 이거는 지방이고, 이거는 신라고, 이거는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속은 점점 생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풍류하고 유물도, 그러니까 신라하고 세계의 어떤 관계인데 여기도 이제 또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풍류를 세계 문화의 종합체다. 그러니까 수용만 했다. 수용만. 신라에 다 가지고 실크로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문화가 신라에 모여 있다. 축적 그냥 쌓여져 있다. 세계 문화 종합체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서양 문화 등 이걸 다 합해놓는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세계 문화의 풍류를 세계 문화의 수용 주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별로 의미가 없죠. 별로 의미가 없는데 뒤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계 문화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유물도는 중국 거죠, 그죠? 세계죠. 세계 보편성 여기 있고 그러면은 한국, 일본, 베트남 이 유물도를 받아들인 나라는 변두리가 되고 특수가 됩니다. 이게 중심이고 변두리가 되어버립니다.
사실 한국에 지금 유학이라든지 불교도 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지금 한국에 있던 유학자들도 그렇고 불교하는 사람들도 이런 어떤 패턴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에 해당되는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한국은 중국은 유불도는 중심이고 한국은 변두리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채호 선생이 이런 이야기했죠. 우리 조선 사람은 매양 이외에서 진리를 찾으라 하므로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된다.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 이게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변두리고 그냥 공간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주의를 위한 조선이 있고 조선을 위한 도덕과 주의는 없다. 이것이 조선이라면 노예의 특색이다. 나는 조선의 주의를 위하여 고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조선이 아니라 조선의 공자가 되야 된다. 유교의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유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학을 한다라면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국이 이제 풍류가 중심이 되어지고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특수가 되겠죠. 이건 보편이고 밑에 유불도는 특수가 되어야 되는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풍류가 유불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풍류가 유불도를 포함한다. 단지 쏘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유불도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풍류도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속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남는 게 있습니다. 그 풍류도라 이게 김범부 김정설이라는 분이 했는 이분이 이제 풍류를 연구 많이 했어요. 이분은 이제 김동리 문학가의 친형입니다. 그 다음에 서정주 시인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런데 김범부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풍류도는 어떤 교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요. 어떤 가운데 흘러왔을 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는 명확한 경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신이 우리의 혈맥, 우리 민족이 순환과 실패의 역사를 겪어오면서도 오늘날까지 이만한 정신을 유지해온 것은 풍류도 정신이 우리의 혈맥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류가 어떤 종교적인 특정한 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 친구는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쇠가 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불교죠. 불교. 쇠는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유교가 될 수도 있고 도교가 될 수 있고 기독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담는 틀이 풍류라는 겁니다. 틀이 풍류다. 예, 그래서 풍류는 특정 종교 체계에 속하지 않지만 삶과 예술에서 종교 정신을 구현한다. 무속 샤머니즘은 아니다. 빠져버렸습니다.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무속은 내용에서 빠져버리고 틀만 남았다. 그러면 그 틀 속에 이제 유교도 집어넣을 수 있고 불교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접하군생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주체적으로 수용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뭐냐? 접하군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풍류의 창조정신입니다. 창조정신. 그냥 주체적으로 받아들인 것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야 돼요. 한국 걸로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래서 접은 세계 다양한 문화와 접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의 접신이 있죠. 아마 접신의 그런 내용들을 아마 여전히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계 다양한 문화와 접촉하는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구는 모든 존재죠. 그 다음에 생은 살게 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와 접촉해서 질적인 변화를 해서 모든 존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신라의 전략입니다. 국가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한국 유불도는 한국과 유불도가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조지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특성을 외래의 요소와의 끊임없는 만남 속에서 흐름을 조율해가는 능력, 창조적 능력, 주체성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걸 주체적으로 잘 조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형성인데 이제 경주까지 갔습니다. 경주까지 갔고 그런 이후에 이제 또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창조의 길입니다. 우리 민족은 한국 문화의 특징은 창조입니다. 그냥 무에서 이걸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를 받아들여서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70년, 80년대 자동차 하나 못 만들었고 배 한 척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조선업이 세계 최고고 자동차 사업도 최고고 이런 능력이 이제 한국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풍류의 내재성과 변형성입니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이 분리되는 건 아니죠. 이게 본질적인 내재성은 본질성이고 변형성은 어떤 문화와 만나서 교류를 하느냐의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은 이 풍류의 내재성 그리고 풍류의 핵심 내용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의 내재성은 에토스, 한국 문화의 에토스라고 봐도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심리라고 봅니다. 문화심리, 한국인들의 문화심리. 그래서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아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3으로 갈 건데 이것도 이제 3 우리 민족의 숫자는 3이죠. 그리고 뭐 조화, 이중 탄생 이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로 창조를 해버립니다. 뭐 조화, 이중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성, 감성 이렇게 보시면 멋성, 감성이고 조화는 이성, 그 다음에 이중 탄생은 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멋입니다. 요 감성이죠. 이건 뭐 다들 화랑도는 이런 다 들어보셨고 우리는 멋을 추구합니다. 일단은 뭐 이게 진호한테 인재 선발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미남이잖아. 잘생겨야 되죠. 첫 번째 인재 선발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외모입니다. 두 번째 그 분장입니다. 예? 화장하는 겁니다. 화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권력적인 거죠. 신라 왕들을 보면은 굉장히 사치스럽죠. 그러니까 중국의 왕들의 권위는 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권위를 줘봐요. 그런데 신라 왕들은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로서 그 권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분장이 되는 겁니다. 분장. 막 이게 허리띠도 보면은 금허리띠고 이번에 왕관도 뭐 트럼프는 줬죠. 왕관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또 도덕적인 미, 이걸 이제 미행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했으면 했는 것이지 신라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미학적으로 승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도덕적인 행위도 이런 그 다음에 조화입니다. 조화는 이제 일선인데 이게 이제 신라 미학의 어떤 핵심 내용으로 이야기하죠. 다른 속의 조화다라고 해서 앞에서 유불도 또는 서양 아랍적인 문화든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잘 조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어디 한쪽이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유불도의 조화고 그 우리나라의 태극은 사실은 3태극이죠. 저는 우리 국기가 이태극으로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태극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빨간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이잖아요. 그죠? 위에 빨간색은 양이거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음이고 빨간색 양은 기운이 뜨거운 기운입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 물은 차가운 기운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그래서 바꿔야 되죠. 바꾸면은 밑에가 빨간색이면은 뜨거운 기운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 다음 차가운 기운이 위에 있으면 내려가게 돼 있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태극은 그것도 지금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태극은 3태극입니다. 그냥 3태극입니다. 3태극인데 여기서 이게 3태극이 비빔밥 문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중국하고도 달라요. 근데 이렇게 한국의 이 조화는 일단은 양과 음은 똑같습니다. 양과 빨간색은 양이고 파란색은 음인데 두 가지가 결합되었죠. 결합되어져서 중화되어진 게 노란색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노란색을 또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개체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색의 기원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결합시켜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도 하나의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비빔밥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를 결합시켜도 그 원래 그 맛은 사라지지 않아요. 맵고 달고 이렇게 해야 맛이 잘 나는데요. 고향 섞어도 그 고향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데 이중 탄생입니다. 이중 탄생이죠. 뭐 당군 신화에서부터 나오죠. 이게 근데 이게 이 내용도 중국하고 다릅니다. 중국은 이중 탄생이 없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뭐 난생설화 그렇죠. 아래서 태어나고 뭐 곰도 곰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이런 내용들인데 저 뺑아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감도 그죠. 감이 이게 뭐 석가부시기의 내용인데 감이 떨어지면은 씨가 땅에 묻혔다가 거기서 새싹이 나오죠. 새싹이 그죠. 그것도 땅에 묻혔다라고 해서 한번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가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국 문화는 이렇습니다. 새싹이 났어 박엽이 떨어질 때까지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 현실적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떨어져서 땅에 묻혔다가 다시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석은 씨알이라고 하는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씨알.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씨간장이라 그럽니까? 씨간장이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했다가 또 좀 놔뒀다가 또 다시 담고 이런 씨간장이 뭐 300몇 년, 500몇 년? 이번에 뭐 트럼프가 먹었는데 350년인가 된 씨간장의 음식을 먹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보다 더 길다 그러죠. 이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이중 탄생의 내용들. 이 세 가지가 풍류도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뭐 이중 탄생은 신체 탄생, 1차 탄생이고 정신적이고 영적 탄생, 이중 탄생인데 그런데 이중 탄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이게 이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뭘 가지고 이중 탄생을 하느냐? 이것도 이제 무속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가무입니다. 노래와 춤으로서 이중 탄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호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수행하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영적 탄생, 이중 탄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한국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이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놀이 문화가 이게 왜 종교적인 거 가지고 연결되어지니까 예,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이중 탄생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의 이제 변용성인데, 아까 그게 핵심 내용이라면은 이제 외부 대상과 만나서 다른 문화와 만나가지고 하는 일은 창조적인 성격이 창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원래 내용에 근거해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이게 이제 변용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재성과 변용성이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됐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재성, 조화, 이중 탄생도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내용인데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예, 한국 문화 유형에서 결국 이래 됩니다. 풍류하고 불교하고 만나면은 한국적인 불교, 풍류하고 유교 만나면은 한국적 유교, 풍류하고 도교 만나면 한국적인 도교, 풍류하고 기독교 만나면은 한국적인 기독교가 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연구하신 분 있죠. 연세대학교 신학과 목사님인데 유동식이라는 교수님이 평생을 이거 하시죠. 풍류신학. 근데 이제 그분의 좀 약점은 그걸 아까 무속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그 무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무속의 내용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 집단, 종교 집단이 이제 민족 종교가 되는 겁니다. 민족, 당군교, 일순지리교. 아까 드러냈었잖아요. 무교는 종교로서는. 근데 그걸 계속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그게 민족 종교가 되거든요. 틀만 가지고 있으면 민족 종교가 안 됩니다. 예, 한국 불교 다 아시잖아요. 그죠? 원효 스님입니다. 한국 불교의 원형을 제시하셨던 분이 원효 스님이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노래 깨닫고 나서 노래와 춤 부르고, 노래와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했었잖아요. 그게 무예가다. 그죠? 노래와 춤. 그 다음에 화쟁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조화시켜버렸어요. 아까 조화라고 그랬었죠. 조화고. 그 다음에 일심사상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한국 불교. 이게 승무다, 그죠? 승무. 그다음에 한국 서울입니다. 이게 불교는 그래도 이 한국 불교를 이야기하기 쉬운데 불교가 문제입니다. 성리학은 주작의 아두다, 주작의 식민지다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공부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소원을 K소원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K소원. 그리고 이번에 현수박물관에서 나를 찾는 길인가 거기 서원을 공부하면서 좀 얻었는 게 많습니다. 거기서 K서원인데 근데 서원은 중국에서 시작됐죠. 이게 중국 서원입니다. 중국 서원하고 우리나라 서원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규모라든지 서원도 중국의 서원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에서 시작됐고 규모가 더 엄청 크고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우리나라는 9개입니다. 중국은 2개밖에 없어요. 2개.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 서원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중국의 서원은 2개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 서원은 9개나 되나? 그게 아까 풍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풍류. 우리 서원에는 풍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9개의 서원 중에서 전국 정읍에 가면은 무성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누구를 제향하느냐 하면은 최치원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전국의 정읍에 가면은 무성 서원에 아까 말씀드린 최치원 선생을 제향하고 있는데 최치원 선생은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고유 사상과 풍류와 유불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12살에 당나라가지고 17살에 가거급제하고 그죠? 10년 동안 간직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한 게 풍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서원의 이제 특징입니다. 중국 서원하고 다른 점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게 서원은 학교잖아요. 학교인데 이 서원에서는 종교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 서원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홍살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입구 문 앞에까지 가기 한 몇십 미터까지는 홍살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입구에 가기 전에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경건함으로 진행해라. 이런 게 대학교 앞에 만약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중국에 이런 게 없어요. 어디 사랑에 가는 이런 느낌이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좀 한국의 어떤 성리학은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저는 도덕적인 종교라 그러는데 한국 서원의 시작할 때 목적은 교육이 아닙니다. 재향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런데 중국 서원의 시작은 교육입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우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한국 서원은 지역 출신 유학자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세웠다. 서당을 서원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우고 모든 것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강당하고 모든 걸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서원에서 서당은 강당 옆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중국 서원에도 사당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계 선생도 해보면 경공부할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경공부할 때는 상제가 옆에서 지켜보듯이 경공부를 하라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신이 지켜보듯이 경공부를 하라라는 그런 표현도 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서원보다 성리학은 굉장히 종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유식 공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은 학과 놀이죠. 놀이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안동에 가면은 정량산 있잖아요. 정량산은 그거는 태계 제자들의 수행 장소입니다. 유식은 단순한 휴식이나 오락이 아니라 학문과 도덕적인 수행을 보조하는 중요한 교육적 생활 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중국에는 그 유식 공간이 우리는 밖에 있습니다. 이 자연 전체가 유식 공간입니다. 그런데 중국 서원은 서원 안에 여기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위적인 자연이죠. 근데 우리는 이 자연이 바로 유식 공간 이렇게 되버리고 이것도 큰 차이가 많습니다. 이거는 내용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원 김정희의 포위 풍류도다 그죠? 그러니까 선비들이 풍류를 줄이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리학 그러면 너무 엄숙하게 생각하고 하는데 일상생활을 보면은 이 풍류를 즐기는 거예요. 그죠? 회원 신윤복의 산춤이야. 이거 뭐죠? 이거는 동네 합춤입니다. 동네에서 선배들이 추던 춤입니다. 이거는 K-팝 대본 헌터스에서 나왔던 춤이죠. 남자. 예. 그 다음에 아까 이게 중요한데 중국의 성원은 다 막아버렸어요. 아니 밖에서 안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담장 문화죠. 담장 문화인데 우리는 담장이 나지막해서 조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구분돼야 됩니다. 구분을 하되 두 가지가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장이 낮아서 안과 밖은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밖이 다 보입니다. 이게 이제 자연하고 사람하고 조화를 중화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적 변화를 추구인데, 저는 그때 우리 풍하나에서 소소원 갔었죠. 하여튼 저는 이 장면이 정말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경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데 경이 판에 있습니다. 자연에 있습니다. 자연 속에 경이 있습니다. 자연 속에. 경공부가 그죠? 이런 내용들도 좀 중국하고 다르고 여기서는 인간과 우주, 인간과 도가 합일되고 하나가 되고 이런 내용도 이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이중 탄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중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성리학은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리학은 굉장히 수행 중심이고 경공보다 망공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중 탄생의 어떤 이 에토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여기까지가 경주에서 쉬었고 이제 이제 역으로 가야 됩니다. 한루로. 예, 멕시코 로드죠. 한루.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여기에서 세계에서 경주로 갔을 때의 어떤 보편적인 기준하고 신라에서 세계로 나갈 때 보편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신라로 올 때 보편 기준은 중국적인 내용들이었고 그때 그 당시에 중국은 세계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경주에 한국에서 세계로 나가는 보편성은 감정입니다. 정감입니다. 이게 뭐 할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계인들이 어떤 정감, 감정에 호소하는 이런 내용들이니까 정이 중요합니다. 저쪽에서는 굉장히 도역사라면은 이 역식으로 해서 경이 중요합니다. 정을 통해서 세계 보편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한국이 이제 할로는 한국의 길입니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풍류라고 하는 것이 유불도와 만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러면 당연히 또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은 서양 문화와 또 만나서 또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문화와 서양 미디어의 만남이 한류다. 순수한 한국 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류는 한국 문화의 세계화다. 한국 문화는 이거는 지역이다. 그죠? 세계는 말 그대로 세계고 이게 글로벌인 거죠. 한류도 글로벌입니다. 세계에 대한 인식, 이걸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 이해 없으면 한류가 있을 수 없죠. 타문화에 대한 개방과 포용, 타문화와 융합이 있었기 때문에 한류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문화 자체가 좋아서 한류가 우수해서, 물론 우수한 점도 있죠. 그러나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 포용, 그 다음에 융합,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 한류는 풍류이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한류에서 풍류적인 내용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성적인 매력, 것이 이제 한류에서는 감성적인 매력, 또 세계인들의 호감을 느끼게 하고, 좋아하는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결합, 한국과 세계의 결합이죠. 그 다음 세계인이 공감하는 공감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는 도였다라면 여기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 새로운 문화 혼정성을 만들었다. 세계를 하나 비빔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계를. 그 다음에 내적 변화는 이제 왜 한류를 좋아할까? 재밌어서. 물론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상처 치유라든지, 그죠? 치유를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이런 어떤 또 공동체적인 윤리,
이런 어떤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내적 변화에 해당되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팝 때문에 헌더스 같은 경우는 홍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적인 변화죠. 내적인 변화를 이루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치역별 문화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 남미 K-팝의 리듬이 라틴 음악적 열정과 결합. 유럽은 한국 서사물의 감성 선사함이 현지 드라마 미학과 조화. 동남아는 가족 중심 정서가 문화적 공동성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다른 문화와의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K 운용성은 K는 한국계 아니다. 고향 한국뿐만 아니다. 한국과 세계 문화가 결합되어진 것이 K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얼마 전에 이거 봤는데 드라마 좀 어렵더라고요. 다 이루어지기 해서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보신 분? 여기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슬람이 들어옵니다. 아랍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아랍의 종교적인 내용들을 한국인의 어떤 정서로 녹아내버려요. 한국인의 정서로. 아랍적인 내용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미래입니다. K 르네상스에서 빛과 바람의 길 위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 한류에서 한류 르네상스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는데, 한류는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라면은, 한류 르네상스는 근대 르네상스가 고전을 발견해서 재창조하였다면, 한류 르네상스는 신라의 감성, 정서, 공동체적인 경험을 매개로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이제까지는 여기 문화 창조에 관심을 가졌다라면은 앞으로는 내적인 변화, 이중 탄생이죠. 내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종교적인 어떻든 간에. 예, 최치원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예, 최치원의 새로운 문명의 어떤 주체로서 빛이 완성하고 충실하며 온 누리를 비출 바탕이 있는 것으로 새벽해보다 부른 것이었고, 기가 운하하고 무르노라 만물을 기르는데 공효가 있는 것으로는 봄바람, 새벽해 봄바람보다 넓은 것이 없다 생각하건대 큰 바람과 아침에는 모두 동방으로부터 나온다. 동방은 신라죠. 신라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신라에서. 예, 그래서 동방은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신라죠. 새롭게 시작한다. 앞에서 뭐 신라의 국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은 뭐냐? 세계 문화와 만나서 창조적인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저도 노래 뭐 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분은 아예 풍류라고 하지 않고 바람이라고 합니다. 바람풍이잖아요. 바람을 가지고 이 풍류를 이야기해요. 바람을. 그러니까 바람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신라의 어떤 곡선이라든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향을 피우거나 하면은 그 연기가 그 곡선이 너무 예쁩니다. 그게 바람의 승리인 거죠. 예, 그래서 세계 문화와 만나서 창조적인 융합을 합니다. 빛은 내적인 변화, 지위를 주거든요. 이게 어디서 시작한다고? 신라에서 시작해야 된다. 신라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동방이거든요. 그래, 동방의 동은 새로운 밝은 시작을 뜻한다. 새벽해와 봄바람은 동방에서 비롯되어 온 누리의 빛을 비추고 만물을 생경하게 한다. 새벽해는 빛의 보편적인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동방에서 비롯된 문명의 빛이 경주에서, 신라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새벽해는 빛의 보편적인 확산을 상징하며 이는 동방에서 같은 의미네요. 그 바람입니다. 바람은 또한 외래 문화와의 접촉 속에서 한국적 풍류 정신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과정을 상징한다.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K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조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불교 인드라망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번 우리 한류됐던 세계관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인드라망이 뭐냐면은 이렇게 구슬들을 수평으로 쭉 이렇게 나열해두면 구슬이 서로 막 비춥니다. 그리고 구슬 하나에 밖에 있는 구슬들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세계를 품은 구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 구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구슬들은 밖에 전체를 다 머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효 스님 이야기한 사법계, 가운중의 사법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상직상, 분들하는 한번 우리 한류의 세계관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류의 어떤 최종적 목적은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가 아니라 풍류처럼 관객의 어떤 내적 성찰과 그 다음에 정서적 성장을 촉발하는 데 있다. 이쪽으로 앞으로 나아갔을 때 이제 한류 르네상스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변화 이렇게 되어 있겠죠. 내적인 변화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이든 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중탄생,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라 르네상스는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서정주 시인이 벌써 이야기했는 내용들입니다. 서정주 시인은 시인의 신라의 르네상스를 이야기했어요. 서구 르네상스가 그리스 로마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르네상스를 위한 방향 설정을 신라 정신에 두어야 된다. 신라 정신에 두어야 된다. 신라 정신은 21세기 한국인은 자신의 고향을 되찾고 한편으로는 세계의 새로운 인간과 세계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신라 르네상스는 서정주 시인이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전에 최치원 선생이 먼저 이야기했고 그런 내용들인데 한류의 어떤 다음에 목적지는 이 르네상스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많은 내용을 급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끝나신 거죠? 네, 네. 권상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류는 신라 풍류에 기반한 것이고, 그리고 이 풍류는 실크로드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 문화의 주체적 수용과 창조, 그리고 조화의 결과였다고 보시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각을, 한류에 대한 시각을 확장하는 아주 의미 있는 강연이었습니다. 아마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우주에 빠졌는 게 공학이 빠졌습니다. 추수훈 최재우 선생님이 서학 천주교가 들어오는 걸 해서 공학, 천도교, 시천주 조화적 하늘을 내가 모시고 인내체 사람이고 하늘이다. 아까 삼태국은 천지인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동학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학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풍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시천주라는 민족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그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물들도 받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풍류는 그게 틀에 아무것도 닫혀 있지 않는 담겨 있지 않는 그걸 저는 풍류로 보고 싶습니다. 거기 무슨 담아도 버렸으면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경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 우리 그 문화가 이제 그 문화 수신국에서 이제 말신국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우리 문화의 그 시작과 뿌리 이것을 너무 지금 좁고 이게 얕게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듣고 나서 가장 이제 많이 남는 이야기가 지금 풍류라는 이제 이 풍류 안에서 지금 다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전 세계가 이제 한류라는 거, K 컬처라는 이 K라는 것을 녹아내는 것을 전부 이제 그 외래 문화 외고 이제 받아들이는 다양한 문화를 지금 수용하고 하는 그것의 이제 핵심 그 키워드로 풍류라는 것으로 이제 다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아마 지금 개대헌도 그렇고 이러한 거 전 세계가 지금
열광하는 것 안에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보면서 우리하고 또 비슷한 것도 있네. 이거 안에 우리 이러한 것도 있네. 이런 것 때문에 열광한다기보다도 그들이 하는 다른 한국적인 거 이런 것에 저는 열광한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찾지 못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북유가 수용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한국 문화의 어떤 고유한 특성적인 거,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 쭉 그 학창 시절부터 이제 배워왔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문화 지금 뭐 5,000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그보다는 학창 시절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조금 더 되었을 겁니다만 가장 먼저 이제 뭐 자연과의 어떤 조화를 추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공동체를 우선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춤이라든가 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정신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이제 서문까지도 전부 다 이제 풍류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를 지금 먼저 우선한다라는 거 그것도 일종의 지금 어떤 정신문화 안에서 다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예 역시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풍류도 정신문화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이제 그 생각합니다. 무속도 아까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이제 하셨지만 다양한 이제 그 유불선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불교가 가장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을 많이 습합해서 그 가장 많이 지금 남아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뭐 신중도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불교의 가장 먼 후미진 곳에 높은 곳에 이 산신에 지금 수용하고 있고 무속 그 신은 그냥 그대로 그 우리 문화 종교에 대한 다른 차원에서 우리 문화의 어떤 일부로 지금도 여전히 수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까 비빔밥도 막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비빔밥은 지금 다양한 문화 녹여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비빔밥의 기본적인 그 오방색이라든가 색감이라든가 우리 고유 문화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것이 지금 뭐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되지 않나. 전 세계가 오히려 열광하는 거는 뭐 캐리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한국 고유한 것, 고유적인 것, 공동체의 어떤 거라든가 희생, 자기 희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 지금 풍류로 설명하기에는 녹아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 지금 많이 놓쳐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교수님 지금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우리 문화 전체가 우리도 여전히 긴 장구한 세월 동안 이 문화를 계속 생산해 왔고요. 이 생산해 온 그 문화의 그 고유한 특징들을 아주 굉장히 이제 잘 유지를 해왔고 그것을 이 특징들을 전 세계가 발견하고 거기에 이제 호응하는 거 아니겠나라는 이제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 풍류를 한국 문화 K컬처의 가장 큰 특징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험이 그래서 이 철학적인 내용이죠. 상위에 있는 이런 어떤 좀 위주로 이렇게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은 어떤 걸 할 능력도 아니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분명히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풍류를 보편적인 어떤 것으로 그냥 보느냐 아니면 이게 변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이루어졌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풍류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철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게
이런 한국적인 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고,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리학 그러면은 97%가 갖고 주장하고, 그럼 한국적인 것을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자료로서 문헌으로서 이걸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문화로서 아까 좀 서운 단어 그 예고 문화로서 접근해야 좀 한국적인 것을 좀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제 풍류의 개념에서도 이 풍류가 절대적인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국의 시공간 초월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변하는 것이냐, 이런 논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경주식 같은 경우에는 불변한다, 이런 어떤 입장이고, 조지훈 같은 경우에는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라고 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변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심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심리를 좀 유불도하고 구분해서 풍류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은 유교가 들어와서 한국인들의 어떤 문화심리 속에 벌써 유교가 그 틀 속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틀이 되어버렸습니다. 유교도 하나에.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도 지금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틀의 풍류라고 하는 틀 속에는 벌써 기독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 이게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나서는 그게 다시 또 문화심리 쪽으로, 틀 쪽으로 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심리 속에는 기독교적인 내용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 네, 한 분만 더 먹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의 K컬처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서 그 다음에 민주화가 실현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한국과 예술이 발전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찌감치 이제 그 유럽의 상류층들이 그 18세기부터도 시작해서 이제 동양 침이라든가 이제 뭐 시아누저리가 유행을 했거든요. 음악에서도 그렇고, 또 19세기 오면 뭐 인상파라든가 이런 데서 자포리즘이 굉장히 유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말하자면 이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인자가 말씀했다시피,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 엑조티즘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는 또 유럽이 중심이 되는, 또 이 아시아가 중심이 되지 못했을 때는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한물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제 문화라는 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결과라고 보고요. 사실은 시간 어떻게 보면 우리 학교에 있는 이 건축 양식이라는 것도 대명동이나 우리 성서의 본관 같은 경우도 조지안 콜로니얼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안 양식에 중국 침이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서구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이 막 합쳐져가지고 이렇게 이 문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대중미학의 본질을 확실하게 좀 파악하고 있지 않나. 지금 이게 대중예술하고 고급예술은 사실 저는 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K-한류라는 것이 거의 대중예술인데요. 그래서 이제 대중예술을 가지고 있는 이 표피성에 뭔가 이렇게 한국 K-컬처는 내면성을 조금 덜 보여준다라든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중심의 이 대중문화가 가지는 통속성이나 육체성, 이런 것들이 주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K-컬처는 뭔가 정신성을 살짝 가미를 한다라든가, 뭔가 이게 웃음과 눈물의 감상성에 오히려 해학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넣어서 재미성을 넣는다라든가, 또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환상이나 판타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미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세계를 장악하는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란
한국 메이드 코리아가 세계에서 먹히게 되면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이런 준비됐던 것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이 시대가 찾아낸 것이 이제 새로운 문화의 지점이 한국이 아닌가. 이제까지 18세기부터 시작해서 동양이라 하면 거의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었습니다. 중국적이고 일본적이었는데 드디어 더 새로운 것,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새로운 확실한 지점,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다른 그 무엇을 이제 한국에서 찾아낸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찾아냈는데 우리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 세계인들의 요구에 이제 지금 우리가 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건 또 이겁니다. K컬처에 민중문화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최근에 나온 캐논도 마찬가지고, 캐논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동안 좀 약간 경시하는 만화 영역이에요.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민중문화적 요소, 미나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끈기라든가, 그리고 또 아까도 조금 전에 금방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 헐리우드 중심에 미국 중심에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자유, 그다음 개인주의, 그게 가지고 있는 뭔가 폭력성이라든가 자기 파괴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한국 K 이 컬처들은 뭔가 이렇게 대중적인 기본적인 요소는 가지고 있는데 뭔가 위로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정말 놓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좀 채워주고 있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한국의 민중문화적 요소 외에 한국 지도적인 문화도 여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것도 꼭 한국 거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유계라든가, 그죠? 선비들이 가지고 있는 유계라든가, 그 다음에 지도층이 가지고 있는 예악 정치, 예와 악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든가, 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어떤 치인도 사실 예와 악으로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강연자를 어떻게 생각하지? 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 예, 강연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연 질문해주신 분, 그리고 대답하시고 좋은 강연 주신 그 두 분 다,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강연이 한류의 실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녁 드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통찰력 있는 강의 해주신 연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다시 나와주십시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권상우 선생님께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경주의 시각에서 한류, 오늘 우리 모습을 조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그 위에 평양의 시각에서, 고구려의 시각에서 우리 어떻게 보라 하는 것 좀 듣고 싶어요. 전문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에서 우리를 보는 자신의 모습,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APEC가 그 때문에 너무 경주에 좀 내연면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경주 좋아합니다만 북쪽으로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연해 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장님이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풍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남아있는데 토론을 빨리 끝내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분들은 드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서도 나왔는데 풍류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면 회장님 따라갈 분이 잘 없습니다. 역시 풍류와 또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조화와 내적 변화를 추구하시는 것이 홍하나의 결실로 맺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때와 똑같이 만찬이 있으니까 의향관으로 가셔서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은 벌써 2025년이 마무리되는 달이네요. 그래서 12월 20일 오후 4시에 송년음악회를 갖겠습니다. 12월 20일 날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날 송년음악회를